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돈의 역사, 홍춘욱 박사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18세기에 영국이 어떻게 큰 자본력을 갖게 됐고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그 이면에는 아편이라는 아주 굵직한 소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미국의 대공황 알고 계시죠? 1929년에 미국 증시의 대폭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공황의 출발점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레버리지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출발점이 그해 10월 말에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가 공감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세계 대공황이란 무엇이냐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발생했던 역사적인 경기 하강을 지칭한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미국의 경우에는 1929년 국민 총생산을 GNP죠. GNP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1933년에는 73.5까지 축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경제 외형이 무려 30%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대한 간략하게 주가 폭락의 원인을 짚어보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9년 10월 미국 증시가 무너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이전 6년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데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배당 수익률은 무려 7.3%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3%라는 수치가 얼마나 많은 건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4%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률이 7.3%라는 거는 대단히 높은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디오, 자동차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할부 판매라는 거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대목에서 당시 주식시장 분위기를 가장 잘 전해주는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1929년 여름에 세뮤얼 크로더라는 기자가 당시 세계 2위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라고 아시죠? GM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때 이제 금융 담당 전무 라스콥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라스콥은 미국 경제가 거대한 산업 팽창의 순간에 놓여 있으니 매월 15달러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우량주에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우량주를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20년 후에는 이렇게만 간다면 약 8만 달러의 재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면서 모든 투자자, 주식 투자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단언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라스코뿐만이 아니고 대공황이 발생하기 2주 전인 1929년 10월 15일 날 세계적인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고 있네요. 이 교수가 펀드 매니저와 각 회사의 재무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주식 가격은 곧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매체, 그러니까 매스컴의 발달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그들만의 리그였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이런 이 말을 함에 따라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1925년에서 1929년 사이에, 그러니까 4년이죠. 미국 공장의 수는 18만 4천 채에서 20만 6,700채로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화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매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928년 주가 수익 비율 PER, 퍼라고 얘기하는데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16.3배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마저 3.48%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7%까지 올라갔던
그 배당 수익률이 3.4%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열기가 이렇게 달아오른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빚을 내가지고 투자 자금 규모를 불려나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레버리지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2007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 투자 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익을 본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제 상투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많이 손해를 본 분들도 있고 지금도 손해 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정주부들, 전업주부, 애를 키우는 주부들이 애를 업고 나와서 펀드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너도 나도 묻지마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지금 경제 상황이 화랑인지 꼭지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너도 나도 남들이 수익을 봤다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뛰어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때 저희가 이제 뼈아픈 이런 교훈을 많이 얻었죠.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투자라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이를 그대로 지켜볼 리가 없죠.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의 주가 폭락을 겪으면 마진콜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진콜을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추가적인 담보 주식이나 현금을 예치하지 않는 한은 강제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통보 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강제적으로 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상환해버린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은 맞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1929년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924년 말에 레버리지 투자 규모는 12.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27년 말에는 44억 달러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4일 대공황 직전에는 무려 85억 달러로 불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네요. 이게 투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출 이자율의 상승이 곧 투자 수익의 악화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일부 투자자들 가운데서 대출금리 상승을 계기로 주식보다 채권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가지고 보유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히 문제가 된 거는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연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재할인율이 1928년 2월 3.5%에서 1929년 6%까지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할인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들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제시하는 대출금리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의 1920년대에 일어났던 세계 대공황, 그게 왜 일어났는가, 그때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되었는가 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 그때 당시에 연방준비제도나 중앙은행들의 경제 정책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수치와 함께 여러분들께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